마지막 과제 김병기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병기입니다. 저는 참 운이 좋게도 군생활을 하는 동안 연합사에서 작전계획 장교를 하고 작전계획 과장까지 하고 국방부에서 미국 정책 과장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연합사 참모 겸 유엔사 참모장교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고, 특히 국방부에서 미국 정책 과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작권 전원 협상을 담당하는 제가 주무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겪었고, 그 당시에 연합사 문제뿐만 아니고 유엔사 문제도 제기가 됐을 때 뜻밖에도 미군들도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걸 잘 모르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건 정말 한미가 정말 긴밀하게 연구해야 될 주제다 하고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미측에 제시도 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뒤늦게 국방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논문 주제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를 선정을 했고, 그 과정에 그동안 제가 실무에서 미측과 협의하면서 느꼈던 그 핵심적인 개념들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논문으로 수록했지만 오늘 이렇게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체결한 이날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그러면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사의 법적 지위 변화 및 근거와 관련해서 52쪽에 쭉 있습니다만은 앞에 송승정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 시에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1950년 7월 30일 날 안보리 결의를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유엔군 사령부가 안보리를 대신하여 on behalf of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여러 가지 유엔의 구호와 지원 활동까지 관장하도록 결의를 합니다. 이 안보리가 유엔사에 대한 창설 당시부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안보리가 1950년 6월 7일에는 유엔에 나와 있던 소련 대표 말리크가 참석을 하지 않고 기권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안보리 결의가 가능했죠. 그런데 8월부터 안보리 의장국으로 복귀하면서 안보리에서 더 이상 결의가 안 됩니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 8월 이후부터는 주로 유엔 총회에서 유엔 활동과 유엔사 관련된 결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유엔사의 그 역할과 관련된 총회 결의 376호, 송 교수가 이것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승인하고 한반도에서 통일,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토록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3년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도 많은 결의를 총회에서 하고, 이 시기에 유엔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에 그 동원된 유엔 회원국의 지원을 회원국들도 하지만 많은 그 물자 지원도 있고 해서 유엔에서 이런 것을 협조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유엔에 있는 경제사회이사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주요 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6번이나 유엔사와 관련된 한국 전쟁 내에서의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체결할 때 잘 아시는 바처럼 워싱턴 선언문이라고 하는 참전 16개국 결의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16개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시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 라는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것도 아직 유효한 선언문이죠. 그리고 4번에
그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 하는 거. 우리 한미 동맹이 체결되면서 유엔사가 한국 전쟁의 그 정전협정 체결하고 이후에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이기도 하지만 한미 동맹 체결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유엔사가 행사하도록 여기에 합의한 것이 합의 의사록입니다.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사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 이것이 이제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유엔사가 한국 방어를 담당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후방 지휘소와 7개 후방 기지가 있는 그 유엔군의 주둔 근거는 유엔사와 일본 간의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를 체결해서 그것이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뒤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70년 초까지 한국 문제, 코리안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 총회에서 거의 매년 결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유엔군에 대한 결의까지 망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엔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유엔사 창설 당시 안보리 결의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근거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어거지를 쓰는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송 교수가 얘기했던 1975년도에 유엔사 해체하는 문제가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1960년대부터 많은 그 중남미나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이 아프리카 포함해서 신생 독립국이 독립하면서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이 나라들이 대부분 반미 성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유엔 내에 그 미국 중심의 그 민주국가들이 주로 주도하는 그런 표 대결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1970년대 초에도 영향을 미쳐서 75년도에 북한이 제기한 그 유엔사 해체 결의문, 그게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3390B라고 하는 결의문인데 유엔사를 먼저 해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가 제기한 것처럼 유엔사 무조건 해체하는 걸 결의했다 하는 것이 이거죠. 그런데 그날 당일날 공교롭게도 3390A라고 하는 이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협조해서 낸 그 민주권에서 제기한 그것도 동시에 결의를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결의를 통과를 해서 그건 여기에 대한 그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는 대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현 정전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유엔사를 무조건 해체할 수는 없으니 남북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나서 해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서로 협의가 없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엔사가 무조건 해체됐다고 결의했으니 해체돼야 된다 하는 것은 공산권에서 제기한 북한 쪽에서 제기한 논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연합사 창설로 유엔사가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유엔사가 한반도 방위 임무를 연합사로 넘겨주고 정전 관리를 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연합사가 그러면 그 모든 부대를 전평시 작전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유엔사는 수단이 없으니까 유엔 사령관의 정전 관리 권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합 사령관이 정전 관리에 관한 한 유엔사의 지시에 응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을 통해서 정전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죠. 78년도부터 쭉 해왔다가 94년도 그 정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이제 평시에 그러면 그 정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평시에 정전 관리를 포함해서 평상시에도 그러면 전시 대비한 임무가 필요하니까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연합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코다라고 하는 연합권한 위임사항을 연합사령관에 그대로 주면서 그 첫 번째 항이 정전관리를 위한 연합위기관리를 연합사령관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가 됐지만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관리 기능은 연합사령관을 통해서 계속 보장을 받아온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뻔한데도 사실은 여전히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송 교수와 거의 같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현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 역할은 뭐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 체결 및 서명 당사자로서 배타적인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라도 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시라를 위한 여러 가지 책동을 90년대 했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유엔사와 북한 인민군 장성 간의 장성급 회담을 합의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여전히 정전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53년 7월 27일 날 참전국 선언, 워싱턴 선언, 거기에서 명시한 대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하는 군대들,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수용을 해서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결국 유엔사가 여전히 그 역할을 한국전쟁 시 했기 때문에 다시 참전한다면 그러한 참전국 부대들을 모두 수용해서 지금은 연합사령관이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포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 권한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내 있는 후방지휘소를 포함해서 후방기지 7개소를 이용해서 참전국에서 제공하는 병력뿐만 아니고 수많은 군수물자 이것을 전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데도 굉장한 역할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고요. 그러면 이 유엔사 지위에 대한 해석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유엔이 정체성이 변화가 됐다. 이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제인데, 유엔이 창설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갑니다. 1941년부터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 훈장이라고 해서 독일, 이태리가 유럽 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연합국이 대응해야 하지만 전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선언한 것이 대서양 훈장이고, 그 이후에 소련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면서 연합국 선언이 1942년도에 있었고, 43년도에 모스크바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44년도에 워싱턴 근교에 있는 덤버턴 옥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엔의 창설에 대한, 국제연합의 창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합의를 하고, 그것이 각 나라들이 비준을 해서 1945년 10월 24일 우리가 유엔데이라고 하는 10월 24일 날 정식으로 유엔이 창설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설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소련도 당연히 독일이 가장 큰 적이었고, 나중엔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부지를 얻었지만, 소련이 연합국 벽에 서면서 유엔 창설에 반대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알짜는 다 얻어갑니다. 특히 우리가 참 통한을 금할 수 없는 얄타 회담에서 우리 한반도 38선 분단이 논의가 됐는데, 그 얄타 회담의 핵심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그 대가로 노일 전쟁에서 소련이 일본에 빼앗겼던 북방도서를 포함한 4.12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토를 소련이 가져가도록 해주겠다. 미국, 영국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유엔 창설에 적극 협력하라.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얄타 회담의 협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렇게 유엔에 가입한다고 하고 거부권을 가진 주요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련 중심의 공산권과 미국 중심의 민주권이 부딪히면서 냉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유엔에 대해서 소련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특히 아까 송승준 교수가 얘기했던 안보리 산하의 군사참모위원회를 둬서 유엔군을 창설하자, 상비군을 두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산하의 군사참모위원회가 그때 있었으면 사실은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유엔군 사령부 해석에 대한 것도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군사참모위원회 하자고 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엔군 창설에 대한 건 견해가 다 엇갈렸어요. 영국도 미국하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45년부터 46년, 47년 사이에 군사참모위원회와 유엔군 창설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다가 냉전이 격화되면서 이것이 유야무야 돼버렸고, 결국은 한국전쟁 시에는 안보리 산하의 군사참모위원회가 없이, 원래 안보리에서 결정을 하면 군사참모위원회에서 유엔군의 그 여러 가지 전략 지침도 제공하고 병력 운용에 대한 지시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송 교수가 제시를 했지만. 그런데 그거 없이 안보리에서 결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미국 중심으로 유엔이 움직이는 건 뭐 사실입니다. 이건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이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위임을 한 거죠. 안보리가 해야 되는데 안보리에 군사참모위원회도 없고, 군사참모위원회 다시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한반도가 급박한 상황이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참전하는 유엔군을 지휘 통제하라 하는 것이 이제 안보리 결의 84호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창설 당시에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을 포함한 추축국에 대응한 세계평화기구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세계평화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45년 이후에 소련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방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권 대 유엔의 구도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도 중공군이 유엔과 유엔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 얘기는 결국은 공산권 대 유엔의 구도로 돼버렸고, 이것이 1950년대 후반 60년대까지 유엔 총회 결의에도 계속 나옵니다. 제발 공산권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분쟁이나 이런 것을 조장하지 마라, 이런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참고 지시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유엔에 대한 해석 문제, 이것이 유엔사에 대한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결국은 해석해야 될 문제지만, 오늘날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한슬기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다 보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한, 송 교수가 잘 설명도 했습니다만, 유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고 유엔의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것이 이제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시면 사각형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53쪽 밑에입니다. 75년까지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를 유엔 총회에서 하는데 53년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군 사령부, 이게 유엔사입니다. 통합군 사령부에 보고를 접수했다, 유엔에서. 그리고 유엔이 요청한 집단적 군사 조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력 침략을 격퇴한 최초의 성공이다. 유엔 헌장에 입각한 집단 안전 보장의 효과적인 실정이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문구만 좀 바뀌지만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엔에 등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사실은 뭐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은 그
지금 이런 문제를 생각했으면 올렸겠죠. 안보리에서. 뭐 미국도 좀 성의를 들여서.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이름이 없다고 보조기관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송 교수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런데 55년도에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 묘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유엔군 묘지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것을 한국 내 유엔 기념 묘지로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결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할 교섭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유엔의 기금을 배정하고 그러한 것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합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분명한 것이 없는 거죠. 그 외에도 58년 총회 결의 중공군 철수를 언급한 이후부터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그 목적, 유엔사의 주둔 목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결의가 그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뭐 61년도의 결의 내용부터 거기에 남아 있는 유엔이 한국 문제에 있어서 그 헌장 하에서 한국에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권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행사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있다가 평화협정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국전쟁 당시에 여러 결의를 통해서 유엔사의 그 역할, 임무, 목적 이런 것을 안보리와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75년까지 결의를 한 내용이 지금도 사문화되지 않고 유효한 겁니다. 그게 사문화됐다고 정리한 것도 없어요. 그것이 남아있는데 평화협정 체결하면 정전협정이 끝나는 거니까 무조건 해체해야 된다. 이것은 유엔사의 전반적인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53쪽 중간에 그 해석의 차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전체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관심이 저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사실은 우리 군인들도 잘 돌이켜보면 저도 잘 몰랐으니까 연합사 가기 전까지 그랬는데 그러는 사이에 벌써 7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공감대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책임 있는 우리 군이나 국방부나 또 한미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측도 그 연례보고를 유엔 안보리의 유엔사의 활동에 대한 것을 연례보고를 쭉 했다가 최근 3년 전인가요?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공백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측도 소홀히 한 거죠. 안보리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체제 당사국의 영향도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와 미국은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나머지 정전협정 참가했던 나라들과 또 중국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해야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과 유엔사는 전자권 전환이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제 한미 간에는 새로운 미래 연합사를 창설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는 새로운 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의를 했고 이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전자권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사는 다른 근거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엔사의 재활성화, 리바이탈리제이션을 가지고 또 유엔사가 마치 전자권 전환이 되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그 전쟁 수용 사령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측도 되고 사실은 이건 뭐 가짜 뉴스를 만드는 단체들인데 사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유엔사는 참모가 별도로 없습니다. 연합사 참모와 겸하고 있는데 이제 전자권 전환이 일어나면 정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 유엔사 참모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미측의 의도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합사 유엔사 참모가 그 숫자는 한미 연합사와 겸직하는 인원이 대부분이고 단독으로 있는 인원은 군사정전위의 비서처 그리고 아주 소수 인원들 외에는 순수 유엔사 참모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00명 넘는 한미가 그런 그 한미 연합사 참모 조직에 비해서 유엔사에 몇십 명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전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다시 전쟁 수행 사령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오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화협정이라고 하면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호도를 할 수 있는데, 수많은 평화협정이 협정 체결됐다고 해서 평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만약에 평화협정이 아까 우리 한설기 지부장이 얘기한 대로 북핵도 제거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다라고 할 때 체결하는 평화협정이면 그때 유엔사 해체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그런 협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평화를 관리해 가자 하는 약속 정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협상부터 체결, 발효, 그리고 발효한 이후에 실제로 신뢰 조치가 이루어져서 평화가 정착이 될 때 그때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가능만 하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겠지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사령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북한과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시나리오로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떠듬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대기 장군님 발표가 예상 시간을 좀 넘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배워야 될 것들이라서 제가 중간에 끊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은 내용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